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3시 11분 지나고 있네요. 네. 음, 오늘은 좀 시황 체크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22년도 들어서 지금 우리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작년 말까지는 좀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지금 뭐 계속 빠지고 있죠. 코스피도 빠졌고, 코스닥도 빠졌고, 미국도 비슷합니다. 다우, 나스닥, 그죠? 네, 뭐 많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 우려, 금리 인상 우려. 작년부터 이미 테이퍼링이 진행이 됐고요.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양적 완화 규모를 조금씩 축소한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테이퍼링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원래 대부분 6월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갑자기 연준 FOMC 회의 의사록 내용을 보니까 3월. 네, 3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원래 주식시장에서는 뭔가 예상치 못했던 뉴스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충격을 받죠. 주가가. 그죠? 그래서 대부분 6월로 예상했었었는데 갑자기 3월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도 반응을 한 거예요. 네, 특히 원래 금리 인상 이슈 이런 것들로부터 좀 크게 데미지를 입게 되는 섹터가 바로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 이런 애들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성장주 하면은 게임주 그리고 메타버스 그죠? 그리고 전기차 전기차 내지는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 뭐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성장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딱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만 비교해봐도 코스피는 제한적인 하락을 보인 반면 코스닥은 급락을 했던 겁니다. 미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어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빠지긴 했으나 고점 대비 S&P 500은 4.9%만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 고점 대비 8.6%가 빠진 거죠. 네. 우리 코스닥의 경우에도 제법 빠졌어요. 코스닥은 7.5% 하락을 한 겁니다. 네. 나스닥보다 우리가 덜 빠졌죠. 그죠? 나스닥보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많은 종목들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코스닥 150 지수에 많이 있어요. 제약바이오도 성장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150 지수를 보게 되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 몇 프로 나오느냐? 네, 무려 10.6% 나옵니다. 10.6%. 동기간 글로벌 증시에서 동기간 가장 많이 빠진 지수가 바로 코스닥 150 지수일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 지수는 아닙니다만은 네, 진짜 많이 빠졌죠. 보통은요 지수가 마이너스 1% 빠지면 평균적으로 2%에서 3%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근데 150이 고점 대비 10.6% 빠졌다라는 것은 종목들이 몇 프로? 20%에서 30% 정도. 2주 동안에. 예. 2주 넘는 기간이죠. 12거래일이니까요. 거의 뭐 10거래일, 11거래일 사이에 20-30%가 빠진 겁니다. 정말 많이 빠진 거죠. 예. 죽어나는 거예요. 성장주들 보유했던 사람들, 성장주들 매수했던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다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그죠? 예. 성장주에 반대되는 개념의 종목군은 뭐냐? 바로 경기 민감주가 되겠죠.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뉴스에서 시클리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클리컬. 그죠? 이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게 바로 경기 민감주를 뜻하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건설,
철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그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시클리컬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네. 건설 철강도 있을 것이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클리컬,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최근에 금리 인상이 이제 이슈가 되었다 보니까 금리 인상 및 양적 긴축, 네. QT라고 하죠. 양적 완화는 QE라고 고요. 양적 긴축은 QT라고 하는데, QT는 사실상 그래요. 지금 이제 저번에 깜짝 놀랐던 게 사람들이 보통은요 테이퍼링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을 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통상적으로는. 근데 이런 단계별로 그 사이에는요 여러분들 분명히 일정 좀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에 실제로 그랬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14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14년 처음 1분기부터 시작을 했고, 금리 인상은 15년 12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은 17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거의 뭐 한 어때요? 여러분들 14년부터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고 나서 양적 긴축까지 걸렸던 시간은 3년, 거의 4년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나왔던 FOMC 회의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수개월 내에 양적 긴축을 할 수도 있다. 이래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의미는 그만큼 경기가 빨리 개선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용이 나빴던 건 아닌 거예요. 물가 상승도 많이 올라왔고 경기가 그만큼 금리를 올려도 될 정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하니까 이달이죠. 무리 증시 반등 났었을 때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파월이 좀 약간의 좀 이렇게 책임감을 느꼈는지 예, 좀 시장 달래기에 들어갔죠. 양적 긴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할 수 있는데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양적 긴축을 그렇게 빨리 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안도감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온 거죠. 예. 그랬다가 다시 또 나스닥이 급락을 했었죠. 왜 빠졌어요? 연준 의원들이 이제 또 매파적 발언. 매파적 발언이라는 것은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어요. 비둘기파는 양적 완화, 여러분 양적 완화를 지지하는 그런 쪽인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풀어서 시장을 좀 최대한 좀 띄우기 위한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파의 경우에는 반대예요. 매파는 반대 성향을 가진 인물들을 매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을 해가지고 시장이 너무나 과열되지 않게끔 눌러주는 그런 이제 그런 쪽의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매파적 인물이다. 최근에 이제 연준 의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연설을 했는데 매파적 발언이 나오고요. 근데 사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원래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었고, 그냥 금리 인상 올해 3번 한다, 3번 할 수 있고, 뭐 4번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 그냥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겁니다. 당장 확정된 것도 아니고, 사실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으나, 그것도 사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빠진 것은 어디까지냐? 설레발이다, 설레발. 물론 금리 인상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반영이 된 것이겠지만은 일단은 설레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거의 그 어떤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은 항상 연준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수개월 전부터 시그널을 줍니다. 네. 분명히 시그널을 줍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뭔가를 행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미리 시그널을 주고, 그 말은 뭐냐면은 미리 시장의 반영을 어느 정도 시킨다라는 거예요. 시그널을 전혀 안 주다가 갑자기 결정해버리면은 걷잡을 수 없거든요.
됐죠? 세계 그 수많은 투자자들과 여러 중앙은행들이 연준의 결정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반드시 시그널을 준다. 참고하시고 과거에 제가 아까 과거에 양적 긴축이 언제 있었다 그랬었죠, 여러분들? 과거에 17년도 17년 적어놓으세요. 10월부터 양적 긴축이 있었었거든요. 그때부터 19년 7월까지 양적 긴축을 이행했어요. 우리나라 증시 잠깐 보시면은 이때입니다. 이때 양적 긴축을 했을 때가 보시면은 17년 10월부터 했습니다. 17년 10월부터 19년도 7월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7년 7월부터니까 이때부터네. 이때. 네, 요때. 요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년 7월 여기까지 했네요. 네. 대충 제가 표시해 볼게요. 이때부터 대충 한 요 정도까지 했습니다. 네. 7월까지 요 정도까지 했었어요. 이때까지 했었었는데 이때 지수가 많이 빠졌던 거는 야 양적 긴축이 무섭구나 그게 아니라 이때 우리 증시의 큰 그 조정 요인은 미중 무역 분쟁이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됐던 10월달 그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코스피는 좀 빠졌다가 올라가고 코스닥은 초급등이 났죠. 그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막 폭락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또 유튜브에 막 떠돌아다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를 그 방송을 하려면 사회 분석이나 좀 하고 그죠? 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과거의 사례가 이랬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에도 양적 긴축을 17년 10월부터 했습니다만 갑자기 했던 건 아니에요. 네. 그 전부터 미리미리 계속 뭔가 이렇게 그 언지를 했습니다. 여지를 남겨놨었어요. 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전부터죠. 네. 17년도 3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5년도 우리 금리 인상이 언제 했었냐면 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번 했고요. 12월 때 요때 자,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런 역사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한번 있었고요. 이때. 그 다음에는 16년도 12월 달에 한번 있었어요. 16년도 12월 달에. 이때도 금리 인상이 한번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이제 17년 3월 달. 마지막은 아니지만 또 17년 3월 달에 금리 인상 한번 또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의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QT 양적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금리 인상, 그러니까 양적 완화, 금융위기 2008년도 리먼 사태로 인해서 촉발됐었던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이 15년 12월이었고 두 번째 금리 인상 16년 12월, 세 번째 금리 인상 17년 3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금리 인상하면서 올라가죠. 왜? 경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경기가 좋을 때 주식시장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그냥 잔파동일 뿐이에요. 잔파동.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뭐 코로나라든지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할 수 있어요. 폭락하고 나면은 돈을 엄청나게 풀죠. 각 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번에 경험하셨겠습니다만 돈을 엄청 풀어서 양적 완화를 한다고. 그죠? 연준 같은 경우에는 막 국채도 사고 모기지 채권도 사고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테이퍼링을 하죠. 얘네가 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돈을 10만원씩 주다가 이제 7만원씩 5만원씩 써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테이퍼링 하다가 나중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돈을 이제 조금씩 흡수하겠다. 왜냐면 계속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상현상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적절하게 제동을 걸어주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때 이 세 번째 금리 인상 이후로 QT에 대해서 계속 얘네들이 언급을 했었어요. 아셨죠? 그러다가 언제 했었다고요? 양적 긴축을 17년도 10월 달부터 했다고. 이때부터. 네, 이때부터 이제 양적 긴축을 했던 거예요. 양적 긴축하고 나서 어때요? 급락합니까? 아니죠. 이런 역사는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가자. 네, 알고 가자.
뭐 그 이후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긴 한데 연준이 실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연준이 그 19년도에 18년도에 어디야 이때 18년도 하반기에 18년 하반기에 얘네들이 금리 인상을 했었어요. 여러분 연준이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19년도에 19년 7월과 8월과 9월 달에 세 번 연달아서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합니다. 좀 뭔가 이상하죠? 그죠?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19년 7, 8, 9월 달에 1년도 안 돼가지고 세 번 연속 금리 인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 우리가 작년에 금리 인상 했었던 게 솔직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네 본인 스스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은. 자, 아무튼 뭐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들은 최근에 왜 우리 증시가 빠졌고 이와 그 비슷한 사례,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었는지 그리고 동일한 이슈 이후에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제가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사례 분석을 해본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죠. 사례 분석이 중요하다. 사례 분석이 중요하다. 똑같거나 내지는 비슷했던 이슈들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만이 아 옛날에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에 글로벌 증시가 혹은 우리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구나, 올라갔구나, 떨어졌구나.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이슈니까 우리는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겠네. 주식은 무슨 게임이야?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사례 분석을 반드시 해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진짜로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전이죠. 금리 인상 전입니다. 그럼 작년에 첫 금리 인상 언제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15년도 12월달 15년 12월이 금리 인상이었어요. 아 제가 메모를 좀 해드릴까요? 그게 여러분들 편하실 수 있겠다. 그죠? 네. 자 첫 금리 인상이 15년도 12월 달이었어요. 그죠? 15년 12월이었었고 과거 사례 분석. 첫 금리 인상. 네. 그리고 지금 테이퍼링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굳이 말씀드리면은 2014년 1분기 첫 테이퍼링 시작. 네. 테이퍼링 시작이죠. 테이퍼링이라기보다는 테이퍼링 시작이고 금리 인상을 했고 그리고 양적 긴축 2017년 10월부터 그리고 2019년 7월까지 양적 긴축이 있었어요. QT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알겠죠?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 시나리오 알고 계시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은 이 금리 인상 이게 지금 이제 당장 우리 눈앞에 닥쳐올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체크 한번 해보자. 그럼 15년 12월 전 첫 금리 인상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었느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죠? 12월 달이면 요때입니다. 요때. 12월. 자, 금리 인상 전에 지수가 급락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왜 여기까지 빠졌냐면은 FOMC 회의가 보통 중순에 열립니다. 통상적으로. 네, 여기서 이때. 그 당시에도 중순쯤에 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쭈르륵 그냥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정말 아직은 모르지만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3월 달에는 지수가 하락할 수 있겠구나.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어쨌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어야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 전 코스피, 코스닥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12월 코스피와 코스닥 급락을 했고요. 금리 인상 전이라기보다는 FOMC 회의 전까지 12월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을 했다. 자, 그럼 그 전에는 이제 3월 달에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 지금은 2달 전이잖아. 딱 2달 남았어요, 진짜. 지금 1월 15일이니까요.
정확한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금 FOMC 회의가 언제 있냐면 체크해 볼게요. 네. 3월 17일입니다. 정확하게는 3월 17일 날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02년 3월 17일 FOMC 회의 예정입니다. 네, 참고하시고, 그러면 3월 달은 조금 리스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15년도에는 어땠는가? 보시면은 지금 2달 전이잖아요. 1월 달이니까. 자, 그때는 12월 전 2달 전이면 10월입니다. 자, 보니까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이랑. 보시면은 10월 달에 코스닥이 빠지고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경기 민감주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당연히 코스피에 많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포스코, 뭐 무슨 여러 건설주, 조선주죠. 조선, 철강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많죠. 반면에 코스닥에는 누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성장주 같은 애들이 많죠. 아무래도. 그죠? 벤처기업 뭐 성장주 많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코스피는 강세의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은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이 계속 약세 흐름만 보였나요? 아니죠. 분명히 어떻게 됐습니까? 빠진 만큼 또 올라가고 또 빠지고 올라가고, 즉 박스권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박스권. 자, 그러면은 또 기록을 해볼게요. 자, 2015년 네 10월 보니까 코스닥, 그러니까 성장주로 봐야 되겠죠. 네. 코스닥은 하락 후 반등을 반복하며 박스권 장세 유지를 해줬고요. 마찬가지 동기간 코스피는 상승 추세 유지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코스닥에는 뭐 테마주들도 사실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성장주, 정말 성장주들이 많이 들어있는 섹터를 한번 제가 뽑아 볼 텐데, 2015년도에는 글쎄요, 주식 경력이 좀 있는 분들 아실 텐데요. 2015년도에서의 대표적인 성장주가 뭐가 있냐면 바로 제약바이오가 있어요. 제약바이오. 왜냐면 15년도부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별로 이제 부각이 안 되던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였었는데, 한미약품이 연달아서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임상하던 것들이 신약을 목표로 신약 개발을 임상 진행을 하던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또 그때 유명해졌던 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거기에 이제 한미약품이 참가를 했고, 거기서 걔네가 임상 중이던 것들을 이제 딱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글로벌 빅파마들과, 그러니까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 걔네들과 계약을 맺었던 거예요. 야, 너희 임상 결과 너무 좋다. 우리가 투자할 테니까 우리도 너희 이 잘 되면은 우리랑 같이 쉐어하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걔네가 계약을 연달아서 몇 번을 터뜨렸어요. 아직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죠. 네. 그 당시에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한미약품은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15년도에 대박이 났죠. 잭팟. 그래서 한미약품이가 대박이 나니까 그때 라이센스 아웃을 4개인가 했나요? 1년 안에 한 4개인가 5개인가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면서 얘가 가니까 신약 개발을 목표로 임상을 진행하던 제약바이오 많잖아요. 임상을 일상이건 이상이건 상관없이 모듈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때 막 갔던 게 바이로메드. 그 당시에 바이로메드였어요. 지금은 헬릭스미스인데 바이로메드, 뭐 제넥신, 뭐 하여튼 포함해서 그냥 제약바이오의 제자만 붙어도 다 급등을 하던 그 당시에.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장주 하면은 제약바이오였어요. 지금은 메타버스도 있고 게임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장주 하면 제약바이오였었다. 그럼 이제 그 제약바이오가 그 당시에 많이 들어있던 섹터가 어디냐? 지수가 어떤 지수냐? 바로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에는 여러 지수가 있어요. 여러 지수가 있는데 기타 서비스, 네. 내지는 여기 쭉 내려다 보면은 여기 있나? 신성장 기업 지수. 네. 그러니까 신성장 기업 아니면은 기타 서비스에 그 당시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15년도에 한번 볼게요. 금리 인상 전에 과연 성장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때도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준은 절대로 갑작스럽게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반드시 수개월 전부터 시그널을 줍니다. 우리 금리 인상할 수 있어. 금리 인상 해야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경고를 보내는 거죠. 미리미리. 자, 그럼 이제 12월에 금리 인상을 했어요. 자, 그 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볼까요? 이때 금리 인상이고요.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10월이면 똑같습니다. 그죠? 초반에는 빠졌네요. 성장주들이. 근데 어떻게 돼요? 박스권이라기보다는 계속 올라가는데요. 그죠? 11월 달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11월 달 오히려 코스피는 급락을 합니다. 시클리컬 빠지는데 얘도 물론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가 가는데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도 요즘에 뭐 유명한 유튜브 주식 관련 유튜브를 다 검색하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시크릿걸 사야 된다. 지금 경기 민감주 사야 된다.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다들 지금 시크릿걸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네. 유리하죠, 당연히. 최근에 주가 흐름도 실제로 시클리컬이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갈까 봐요. 3월달까지 금리 인상할 때까지 시클리컬이 계속 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야. 지금 보시다시피 3월달 지난 2015년도에 어땠나? 시클리컬 가다가 급락하고 반대 나왔다가 또 급락하고 분명히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시클리컬 사야 된다.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시클리컬 사야 된다. 성장주는 팔아야 된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시클리컬을 사고 성장주를 팔았던 사람들은 어떤 결과? 시클리컬을 사니까 또 물리고 성장주를 파니까 성장주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욕했겠죠.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TV에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으니까 경기 민감주 사라고 해서 샀더니만 또 빠지네.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래서 성장주 손절매 했더니만 성장주가 올라가네. 아이고 내 아까운 돈 하면서 전문가들을 원망을 했겠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물론 이러한 흐름이 이번에도 똑같이 재현될 것이라고는 저 또한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코스닥 지수는 금리 인상을 빌미로 금리 인상 및 QT 관련 우려를 빌미로 너무나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코스닥 150 지수도 얘가 이제 주로 하락을 주도했었는데 얘가 특히나 너무나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시클리컬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데 지금 둘 중에 저보고 너는 성장주를 할래 시클리컬을 할래 라고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성장주 쪽에 저는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두려워할 겁니다. 워낙에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고 급락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최대의 호재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싸다 라는 거예요. 싼 게 최고의 호재입니다. 싼 게. 누군가의 어떤 비이성적인 투매, 손절매로 인해서 주가가 억울하게 많이 빠진 종목들, 그게 가장 큰 호재가 되는 거예요. 싸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스닥이 그래요. 코스닥 150이 그렇습니다. 특히 소위 성장주로 분류되는 여러 가지 섹터들, 대표적으로 뭐 게임이 있겠고, 뭐 메타버스도 있을 것이고, 많이 빠졌잖아요. 네. 전 지금 얘네들 쪽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제 제가 간밤에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나스닥 지수가 어제 저녁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보시면은 제가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다들 잘 쉬고 계시죠? 나스닥은 장 초반 살짝 밀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라고 제가 8시 23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나스닥과 코스닥 둘 다 쌍바닥 테스트 구간이에요. 일단은 동생 코스닥은 지지받았다. 자, 끝났다. 나스닥도 지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려드렸는데 제가 올려드릴 때만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은 보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나스닥 선물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나스닥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역시나 제 예상대로 개파라고 출발했죠. 시초가가 얼마로 시작했냐면은 마이너스 0.67%로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제가 좀 더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예쁜 쌍바닥이 완성이 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성장주는 어떻게? 바닥 찍었어요. 너무 예쁘게 바닥 찍었어요. 종가 기준으로 한번 분석해보면요. 지금 나스닥 종가가 14,893포인트가 나오는데 그 전에 여기서 잘 봐요. 맥점인데요. 여기가 저항받고 빠지고 여기도 저항받고 빠지고 여기도 저항 받았었죠. 그리고 여기 돌파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지를 받죠.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여기도 종가 관리 해줬죠. 돌파하고 나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가격대를 넘어가니까 슈팅이 나오더라. 못 넘어가니까 조정을 받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고 빠졌는데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가고 또 빠졌다가 이 가격대 돌파해주니까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여기 한번 또 지지받고 올라가고 또 이탈했다가 또 오늘 또 종가관리 해줬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쌍바닥 찍었으니까 반등 나올 확률은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자, 나스닥은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다우 볼까요? 다우는 21선이 오히려 깨지면서 그죠? 장중에는 1.3%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죠? 네. 나스닥에 반대되는 성격이죠. 다우지수는요, 약간 종목군들 자체가.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이쁘게 지지를 받았고 다우도 물론 뭐 지지를 받았어요. 다행이죠. 다우도 나름 지켜야 될 자리에서 이쁘게 지지를 받은 거예요. 잘 마감을 한 겁니다. 다우도요. 네. 둘 다 잘 끝난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지금 가격적 메리트 단순히 그냥 야 다우와 나스닥을 비교했을 때에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 묻는다면 전 당연히 나스닥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죠? 기술적으로 완전 맥점에 딱 근접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라색 이평선 보이시죠? 이게 이제 200일 이평선인데 200일선 부근에서 그러니까 200일선이 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옛날부터도 보게 되면 200일선 부근에서 닿지 않아도 혹은 이렇게 살짝 이탈을 했다가도 그죠? 그러니까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이탈을 하게 되면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게 200일선이거든요. 200일 내지 241선. 그리고 19년도에 보시게 되면 올라왔다가 여기서 또 지지받고 올라가고 또 지지받고 올라가고 또 지지받고 올라가고 아 이게 무슨 지지예요? 이탈했다 올라왔잖아요. 또 묻는 분들 계시죠? 네. 주식을 잘하려면 분석을 잘하려면 융통성이 좀 있어야 돼요. 지지선이라고 하면은 지지선이 깨지면 실패했다 그게 아니라 지지선은 항상 깨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저항선도 돌파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지선이 깨졌다고 해서 무너지느냐 항상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일부러 깼다가 올라오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네. 결과적으로 반등이 나왔으면 지지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전 세계가 겪었죠. 네,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200일선 부근에서 자 처음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그죠? 돌파한 다음에 지지 확인하죠. 지지 확인 그리고 올라가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200일선을 지금 찍은 거예요. 첫 200일선 쌍바닥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꿀팁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주요 어떤 이평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참고한 이평선들은 21선 61선, 121선, 201선, 241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상승 추세가 되게 강할 때 오랜 시간 동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언젠가는 조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조정을 받을 적에 첫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사랑 다들 기억하시죠? 이평선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상승 추세에서의 첫 조정, 제법 강한 조정으로 인해서 첫 60선, 첫 120선, 내지는 첫 201선 이런 것들 찍었을 때는 지지 내지는 반등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상당히 매우 높아져요. 그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오다가 첫 61선, 그죠? 첫 121선 맞죠?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전에도 보시면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죠? 쭉 올라오다가 언제요? 네, 보세요. 첫 121선, 첫 61선, 첫 201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팬데믹 이후에 첫 201선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보시면은 1060, 첫 120 많잖아요. 이미 지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201선 찍었단 말이죠.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성격이 비슷한 우리 코스닥은 어떨까? 나스닥이 일단은 아주 예쁘게 쌍바닥을 완성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양봉이 어떤 양봉이냐? 바로 갭 하락 양봉이에요. 갭 하락이라는 것은 전일 종가 대비 시초가가 낮게 시작을 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즉 투자 심리가 안 좋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장 초반부터 누군가의 손절 매물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뭔가 시장이 더 빠질 것으로 생각해서 아침부터 손절매 누가 아침부터 던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초가가 낮게 출발하죠. 그죠, 여러분? 아니 누군가의 반대 매매가 나왔거나 등등 안 좋게 출발했는데 종가가 그보다 높게 끝났다. 즉 시작할 때에는 안 좋았던 투자 심리가 장 마감할 무렵에는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 즉 이 개파란 양봉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지지입니다. 지지. 누군가가 아침에 던진 거를 또 다른 누군가는 그걸 기회라고 생각해서 받았고, 그리고 그 물량이 그대로 수익으로 마감했다는 것은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을 압도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개파라 양봉이 좋은 건데, 여기도 개파라 양봉이고, 여기도 개파라 양봉이고, 여기도 개파라 양봉이네요. 보시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것도 개파라 양봉이에요. 요것도 개파라 양봉이고요. 실제로 단기 저점에서 개파락 양봉이 자주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개파락 양봉입니다. 물론 개파락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100%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단기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기 전에 개파락 양봉이 뜨게 되면 반등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팩트입니다. 네. 팩트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코스닥을 보자. 코스닥도 보시면은 도지형 캔들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십자가처럼 생긴 걸 도지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양봉은 양봉이죠. 그죠? 개파락으로 출발하고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저번에도 여기서도 이것도 개파락 양봉이에요. 이것도. 됐죠, 여러분? 예. 이번에 또 개파락 양봉이 나온 거고요. 이때도 개파락 양봉이었습니다. 이날도 개파락 양봉이었고요. 예. 일단은 쌍바닥, 우리 코스닥과 나스닥이 또 쌍바닥이 형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시작하는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우리 지수의 어떤 방향성은요. 일단 관전 포인트는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만은 성장주냐 아니면 경기 민감주냐. 네. 성장주가 올라가게 되면 얘네 둘 다 이제 약간 반대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최근에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성장주들이 약세를 떴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장주가 쭉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 민감주는 반대로 약세를 띌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 한번 하루 딱 짧은 반등 나왔었을 때 그때 일부 성장주,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갔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12일 날. 그죠, 여러분? 약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 전까지 좀 강세를 보였던 애들이.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장주가 뛰게 되면, 이번에 그런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최근에 성장주 많이 빠졌잖아요. 뭐 메타버스, 게임, 등등, 뭐 되게 많이 빠졌는데, 관심을 좀 가져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특히 성장주 중에서도 지금 코스닥 150 지수, 네.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제 기준에서는 완전 낙폭 과대입니다. 반등 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뭐 어디까지 나오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간 관계상 좀 40분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죠? 좋습니다. 이제 주말인데 미증시가 어쨌거나 잘 마감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마음 편히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한 주 정말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지수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제 좀 반등다운 반등 나왔으면은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방송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특공개미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하셔야 제 그 관심주들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누르셔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